안녕하세요. 헝그리 스포츠입니다. 오늘은 23년도에 출제된 스포츠 사회학, 스포츠 지도사 2급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24년도 대비 교재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조금 더 훌륭한 강의와 자료로 보답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단 23년도 스포츠 사회학을 강평을 한번 해보자면 첫 번째는 일단 전반적으로 예상했듯이 무난했다. 자주 나오는 문제가 꼬임없이 잘 나와 주었고요. 다소 이제 새로운 문제들이 나왔으나 제가 3일 전에 시험 3일 전에 올려드린 출제 예상 문제에서 세 문제가 모두 딱 나와주면서 저와 함께 공부하셨던 대부분의 수험생 분들이 최소 60점 이상, 그리고 대부분 고득점을 좀 맞으신 것 같습니다. 좀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그럼 한 문제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스포츠 교육적 순기능으로만 묶인 것은 비교적 어렵지 않게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제가 강의에서 이 스포츠 교육적 순기능, 역기능 나오면 순기능에는 무엇이 있고 역기능이 무엇이 있고 이 정도로 쉽게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세부 영역이죠. 학업 능력의 촉진은 전인교육인가 사회통합인가 이렇게 어렵게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이 문제는 쉽게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좋아 보이는 거 장점만 골라 찍어도 맞았던 문제였습니다.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통합. 내가 스포츠를 배우면 학교에서 배운 것을 이제 지역사회, 내가 가정이나 지역사회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순기능적이죠. 기억 체크. 그럼 벌써 3번, 4번. 이렇게 스포츠 지도사 문제는 한 지문만 정확히 알아도 50%의 확률로 문제를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자, 2번 평생체육의 연계. 이제 초중고에서 배웠던 거를 내가 대학생이 되어서 또는 직장인이 되어서 계속 평생체육으로의 연계를 이어나가는 거죠. 순기능이 맞겠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에서 1번이 되겠네요. 계속 보겠습니다. 스포츠의 상업화. 스포츠가 그 참여 그 자체에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뭔가 돈을 추구하고 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 이건 좀 역기능에 가깝습니다. 학업 활동의 격려, 이거는 순기능에 가깝죠. 참여 기회의 제한, 이거는 역기능이 되겠습니다. 승리 지상주의도 역기능.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오른쪽 표를 잘 한번 보시고요. 순기능에는 전인교육, 사회통합, 사회선도, 역기능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왜 이렇게 외워야 되냐면 그냥 교재에 그 이론서죠. 이론서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조금 어렵게 나오면 비인간적 훈련, 예를 들면 세부 영역. 비인간적 훈련은 교육 목표의 결핍인가, 부정행위의 조장인가, 편협한 인간의 육성인가, 이렇게 어렵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24년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세부 영역이 어떤 중영역에 속하는지, 어떤 중영역은 어떤 대영역에 속하는지 같이 공부하셔야겠습니다. 1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코클리의 상업주의에 따른 스포츠의 변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다소 이제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 자, 왜 그러냐면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 있죠.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 제 교재 포함해서 이 교재들은 이제 대부분 이론서를 보고 내용을 편집을 하는데, 이번에 나왔던 보기의 내용들은 이 이론서가 이제 최근에 개정된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이랑 조금 달랐던 거예요. 뭐 100% 내용이 다른 건 아니고 어떤 좀 순서나 문구 정도가 좀 달랐는데, 시험 현장에서 딱 마주쳤을 때 되게 본인이 생각했던 거랑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헷갈리고 맞추기 좀 어려웠던 것 같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그래도 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스포츠 상업주의 심화에 따른 변화. 이건 이제 코클리라는 엄청 유명한 교수의 가장 어떤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핵심.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몇 년? 6개년 연속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개정 내용에 맞춰서 조금 다시 편집을 했거든요.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스포츠 상업주의 심화에 따라서 4가지의 변화가 일어났다. 스포츠의 목적과 구조, 내용, 조직. 선생님이 꼭 이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코클리는 이렇게 말했으니까 공부를 이렇게 하자라는 겁니다. 첫 번째, 목적. 원래는 스포츠 그 참여하는 것 그 자체, 거기서 땀을 흘리고 재미를 느끼고 이런 참여하는 그 자체, 아마추어리즘을 추구했는데, 이제는 어떤 돈이나 물질적인 보상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페셔널리즘을 추구하는 목적의 변화가 있더라. 두 번째, 스포츠의 광중의 흥미를 촉발하려고 하는데
그 세 가지 요소는 그렇다. 결과의 불확실성, 경기의 재정적 보상, 선수의 탁월한 기량. 자, 요거는 아직 문제 안 나왔는데 24년도나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체크 잘 해주시고. 구조의 변화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거, 스포츠의 구조에는 큰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았다. 밑에 기본적 골격 내에서 아주 조금씩 바뀌었다. 첫 번째 볼게요. 경기 시간대 조정. 뭐 구조가 바뀐 건 아니죠. 뭐 농구를 하는데 갑자기 발로 찬다든가 아니면 농구 골대가 막 4개로 바뀐다든가 이렇게 큰 구조가 바뀐 건 아니고 조금씩 바뀐 거. 경기 시간대가 이제 저녁에 하면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겠죠. 경기 시간대 조정, 광고 삽입 시간, 대진표 조정. EPL 같은 경우는 이제 빅팀들 간의 경기를 좀 뒤쪽에 많이 넣죠. 그래서 리그 마지막에 뭐 이미 경기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가야 승부가 나는 이런 식으로 대진표가 조정이 되고 흥미를 돋구는 규칙이 개정되고 연예인 해설 등 이런 부가적인 요소들. 야, 규칙 변화의 4가지 원칙, 또 체크 이런 거 뭐 3가지 요인, 4가지 원칙 이런 거는 문제 내기 참 좋습니다. 그래서 잘 보고 가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있더라. 교재 15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자, 내용의 변화 보시면 내용의 변화에는 어떻다?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스포츠를 그런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요소를 더 중시하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관중은 이런 고도화된 규칙이나 내용을 잘 모르고 그런 외적인 가치, 이기는 거. 축구로 따지면 골 넣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수비나 이제 미드필더나 이런 전략적인 걸 보는 게 아니라 골을 넣는 사람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외적인 가치만 더 추구를 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심리적 가치와 영웅적 가치로 보는데 영웅적 가치를 더 추구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중요한 거 여기 체크. 다만 스포츠 고유 팬들에게는 여전히 심리적 가치는 중요한 가치다. 그래서 상업주의 심화에 따라 변화가 되어도 심리적 가치를 아예 안 하는 것, 아예 추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왜? 스포츠 고유 팬들은 그 가치를 여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자, 4번째 조직의 변화 보겠습니다. 상업주의는 스포츠 경기가 기획되고 조직되는 방식에 영향을 주었을까요? 네, 큰 영향을 주었다. 어떻게 영향을 주었다? 이런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매체나 구단주, 협회 이런 지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원을 알려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프로 구단이 있으면 그 프로 구단의 그런 스폰서를 계속 홍보를 해줘야 되죠. 홍보하기 위해서 어떤 쇼의 형태를 보이게 된다. 개폐식, 치어리더, 경품 추천 은행 행사 등 흥미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운영이 된다. 그래서 요 4가지 되게 중요합니다. 항상 나오니까요. 꼭 잘 보고 가셔야겠습니다. 하나씩 보시면 스포츠 조직의 변화. 스포츠 조직은 경품 추천, 시구, 의전 행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맞죠? 기억 맞고. 스포츠 구조의 변화. 심리적 가치보다 영웅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했다. 요거는 이제 내용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니은 틀렸고요. 스포츠 목적의 변화. 아마추어리즘보다 흥행에 입각한 프로페셔널리즘을 추구하게 되었다. 목적의 변화 맞죠? 기억과 디귿 맞고요. 리을 보겠습니다. 스포츠 내용의 변화. 프로농구의 경우 전후 반제에서 쿼터제로 변경이 되었다. 요 변경은 되었지만 뭐가 내용이 변화가 아니라 구조의 변화가 되겠죠. 구조의 변화. 그래서 요런 거 이게 내용에 속하기도 하고 구조일 수도 있지 않나라고 하지만 그냥 이 교수가 이렇게 나눴으니까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자, 3번 스포츠 세계화의 원인은 스포츠 세계화 파트에서는 이제 이 파트에서는 한 문제씩 나옵니다. 많이 나오진 않고 한 문제씩 나오는데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함께 읽어보시면 코먼웰스 게임이라는 게 있더라.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있는데 설명까지 해줍니다. 영연방 국가들이 참가하는 스포츠 메가 이벤트더라. 엄청 큰 행사구나. 영연방 국가의 통합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이건가 잘 모르겠죠. 그러면 영국의 스포츠에 알려진 크리켓과 럭비는 대부분의 영국의 체크 식민지였던 영연방 국가에서 인기가 있다. 식민지. 그래서 무슨 내용일까요? 이런 식민지 중요하면 제국주의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한번 보시면 스포츠 세계화의 특징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스포츠 세계화의 원인은 이런 것들이 있다. 민족주의가 되려면 어떤 국위 선양하는 그런 모습, 국위 선양, 뭐 러시아 이런 나라에서 뭐 대표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는 그런 국위 선양. 다문화주의는 여러 나라가 조금 더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야 되고요. 문화적 상대주의는 어떤 이 문화 간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 다름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이 나오면 문화적 상대주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정답은 제국주의. 어렵지 않았고요.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캐년의 스포츠 참가 유형 문제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가끔씩 출제가 되는데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 자, 캐년은 크게 3가지로 참가를 나눴다. 행동적인 참여, 그리고 어떤 정보를 얻는 인지적인 참여, 그리고 내가 좀 더 어떤 태도나 나의 그런 어떤 성격을
표출하는 거, 그런 것이 이제 정의적 참여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보기의 내용이 어떤 참여에 속하는가, 특정 선수의 사인볼을 수집을 하고 SNS 활동을 하고 물품에 대한 애착을 갖고 어떤 정서적인 모습, 마음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문제를 냈을 때 정답은 정의적 참가로 정답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후에 이제 문제 제기가 되었고, 이런 모든 활동들이 행동적인 참가로도 볼 수도 있고 인지적인 참가로도 볼 수 있지 않나 해서 정답이 2번, 3번, 4번 모두 정답이 되었습니다. 일탈적 참가는 아니었고요. 자, 설명드렸던 대로 이렇게 쉽게 나올 수도 있고요. 제가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좀 어렵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은 요 1차적 참여와 2차적 참여. 그 중에서 이 소비자의 간접 소비자랑 인지적 참여랑 조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내면은 이렇게 낼 수 있다. 그래서 24년도 준비하시는 분들이면은 어렵게 나오는 것도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5번,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구트만의 근대 스포츠 특징은 무엇인가? 자, 이 내용은 스포츠 사회학 공부하는 그 개론서 처음에 항상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되게 어떤 중요하고 그런 내용인데 좀 오래되었어요. 오래되었다 보니까 시험 문제에 잘 안 나왔는데 올해 나왔다. 제가 이제 올해 나올 것 같아서 마지막에 이 문제 나올 것 같으니까 꼭 보세요 라고 했고, 나와도 좀 쉽게 나올 거니까 이름 정도 그리고 간단하게 보고 가세요 라고 했는데, 자, 구트만의 근대 스포츠가 가는 7가지 요소 중요합니다. 이렇게 딱 나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두 맞추셨을 것 같아요. 자, 이 7가지 특징은 다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기업, 국제 스포츠 조직의 규칙의 제정, 대회 운영, 종목 진흥 역할을 담당한다. 이런 거 국제 나오고 고도로 체계화되고 규칙이 만들어지는 거는 뭐라 그랬죠? 관료화라고 했습니다. 관료화 체크. 투수라는 같은 포지션 내에도 선발, 중간, 마무리 등으로 구분된다. 직업이 나눠지고 포지션 나눠지는 건 뭐라 그랬죠? 전문화라고 했죠. 전문화. 정답은 3번. 이렇게 찍으면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자, 6번. 스나이더가 제시한 스포츠 사회화의 전위 조건이 아닌 것은, 자, 이 문제 제가 이제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매년 안 나오다 보니까 제가 2년째 이번에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작년엔 안 나왔지만 올해 다행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처음 나오는 문제는 어렵지 않게 나온다. 그래서 요 수준으로 외워주세요라고 했는데 딱 그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스포츠 사회화 전위 요소는 뭐냐면 스포츠를 참가하고 배워나갈 때 이게 얼마나 나한테 사회화가 되고 좀 더 많이 참여를 하게 되는가, 그 요소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5가지 정도 잘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어렵지 않았죠? 참가의 가치였습니다. 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7번. 버렐과 로이의 스포츠 미디어 이론이 나왔습니다. 이 욕구에 관한 설명, 욕구가 무엇인가? 자, 일단 스포츠 미디어 이론은 중요합니다. 매년 이제 출제가 되고요. 주로 뭐가 나오냐면 맥루한의 그 쿨핫 하는 그 스포츠 미디어 이론이 나오는데 올해는 맥루한이 나오지 않고 요 대중전달 이론 중에 개인차 이론이 나왔네요. 크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이게 4가지 크게 어렵지는 않고 한번 읽어보시면, 첫 번째, 스포츠의 경기의 결과 선수와 팀에 대한 통계적인 지식을 제공해 준다. 이런 지식 나오면 뭐라 그랬죠? 인지적이다 이렇게 체크. 자, 스포츠에 대한 흥미와 흥분, 어떤 마음, 이런 정서를 의미하죠. 이런 거는 이제 정의적인 욕구가 되겠습니다. 정의적인 욕구. 다른 집단과 경험을 공유하게 되면 공동체 의식, 어떤 통합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4번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요 내용 잘 보고 가시고요. 뒤에 이제 다른 이론도 나왔는데, 이 미디어 이론 중에 이제 기본적인 4가지 이론하고 플러스 이 맥루한 이론, 이 5가지 항상 잘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8번.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요거는 이제 스포츠 미디어 파트에서 조금 생소했던 문제였습니다. 요 저널리즘은 한번 나왔고요. 안 나올 듯 했는데 한번 더 나왔고, 중계권 내용은 처음 나왔는데 쉽게 나왔습니다. 쉽게. 그래서 요거는 비교적 저널리즘을 알고 있으면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국민의 관심이 높은 스포츠 경기를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시청할 수 있는 권리.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권리죠. 독점일까요? 보편적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보편적이겠죠. 그럼 일단 독점 중계를 빼고. 자, 저널리즘. 이제 옐로우인가 뉴인가를 봐야겠죠. 선수 개인의 사생활의 중심으로 대중을 자극하고 호기심에 호소하는 흥미 위주의 보도를 지칭한다. 요거는 옐로우 저널리즘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내용 한번 보시면 저널리즘 관련해서는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되었어요. 여러 가지 저널리즘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선정적이고 흥미 위주의 그런 방송, 저널리즘, 보도를 하는 것을 옐로우 저널리즘이라고 하고,
되게 단조롭고 그렇게 딱 패킹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것을 팩 저널리즘. 그리고 약자를 노골적으로 이제 취재하고 보도하는 것을 이제 하이에나 저널리즘이라고 하고, 어떤 새로운 방식의 저널리즘을 뉴 저널리즘이라고 한다. 여기서는 이제 옐로우 저널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스포츠 중국 징계권에서 이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내용이라서 한번 보시면, 자, 보편적 접근권은 뭐냐면, 중요한 이벤트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돈 많은 그런 방송사가 하나가 독점해서 그걸 다시 되팔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보편적 접근권 또는 시청권이라고 합니다. 요새 이제 요거 문제가 많죠. 이제 독점 계약권. 이 방송권을 특정 방송사나 플랫폼이 단독 계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축구 예를 들어 어느 나라랑 경기를 하려고 한다길래 보려고 하는데, 어떤 특정 OTT에서만 볼 수 있다. 그럼 그 결제를 해서 봐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를 독점 계약권이라고 한다. 이제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겠죠. 예를 들면은 너무 수익이 안 되는 거예요. 수익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보는 사람도 없는데, 예를 들면 보는 사람도 없는데 이거를 꼭 보편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나. 특정 팬들을 위해서 조금 더 수준 높은 단독 중계를 필요하다. 이런 것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장단점을 잘 알고 가셔야겠습니다. 자, 9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프로스포츠 제도는, 자, 프로스포츠에는 많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사회학에서 출제가 되는데요. 이때까지 이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아마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에 강의에서 새로운 내용이 있는데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때 딱 첫 번째 웨이버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좀 드릴 걸 그랬네요. 아쉽긴 하지만 한번 보시면, 자, 프로스포츠 구단이 소속 선수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구단에게 해당 선수를 양도받을 의향이 있는지 공개적으로 묻는 제도이다. 기량이 떨어지거나 심각한 부상을 당한 선수를 방출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거 무엇이냐면 웨이버 조항이 되겠습니다. 웨이버 조항.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스포츠 일탈의 순기능에 관한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스포츠 일탈에는 어떤 행동에는 좋은 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다. 두 가지 다 아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스포츠 일탈 행동은 일탈을 하면서 저게 일탈 행동이구나 하면서 이제 규범의 존재를 재확인시켜 준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규범을 잘 지켜야겠다. 저렇게 처벌받으니까 더 잘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분적인 스포츠 일탈은 잠재된 공격성을 해소시켜 주면서 사회적인 안전판의 역할을 한다. 아이스하키에서 허용된 주먹 다짐과 같습니다. 아이스하키 같은 경우는 이제 바디 체크가 되죠. 그러니까 몸싸움이 됩니다. 몸싸움이 되다 보니까 선수가 엄청 흥분을 하고 좀 더 공격성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맨주먹으로 싸우는 거는 이제 허용시켜 주면서 어떤 그런 공격성을 해소시키는 안전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 규칙이 없으면 이 가지고 있는 스틱으로 막 때린다든가 해서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공격성을 해소시켜주는 순기능이 있더라라고 이제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이론서에 나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사회의 개혁과 창의성을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배드민턴에 스핀 서브 같은 게 있죠. 스핀 서브. 서브를 할 때 스핀을 주어서 서브를 하는 거. 그러면 지금 금지가 되긴 했는데 어떤 새로운 기술을 이제 이 일탈 행동이 만들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순기능은 이런 것들이 있더라. 한번 이제 문제를 보시면, 승부 조작 사례를 보고 많은 선수들이 경각심을 갖는다. 규범의 동조 강화한다. 아이스하키 경기에서 주먹 다짐은 잠재된 공격성을 해소시켜준다. 맞고요. 스포츠 선수들이 약물을 복용 지속되면 경기의 공정성이 훼손된다. 요거는 말 그대로 역기능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요. 높이뛰기, 배면뛰기 기술을 창하는 기록경신에 기여하고 있다. 처음에는 이제 배면뛰기 기술이 없었죠. 포스베리 점프가 없었는데 생기면서 어떤 기록경신에 기여하고 있다. 이것도 이 세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11번. 보기는 스크랭크가 제시한 독재정치에서의 스포츠 기능에 관한 설명이다. 기억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이 내용은 너무 좀 쉽다 보니까 되게 문제로 내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로 나오긴 했어요. 이렇게 짝맞추기로 나왔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다. 잘 읽어보면 풀 수 있었던 문제였네요. 자,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진출로 대한민국이 축구 강국으로 인식이 되었다. 그럼 외교적 도구일까요? 국위선양일까요? 이거는 이제 국위선양에 속합니다. 자,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서 서방 국가들의 보이콧 선언, 어떤 외교적 항의가 되겠죠.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나치즘의 정당성과 우월성 과시, 어떤 정치 이념이죠. 정치 이념을 선전하는 것.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공부하실 때는 요 6가지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구분할 수 있는 정도까지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 때 좀 이런 문제는 힌트, 잘 보시면
보기마다 한 문항씩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 정치 이념 선전과 외교적 도구 이런 거 있죠. 예를 들면 니은이 정치 이념 선전이었으면 다른 보기를 보지 않아도 답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거꾸로 말해서 이것은 답일 리가 거의 없겠죠. 많이 모른다면, 이 문제를 아예 모른다면 찍을 때. 자, 디귿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2개씩 있고 요거는 하나씩 있네요. 그럼 요거는 아닐 확률이 더 높겠죠. 그럼 이것도 아니다 이렇게 체크해 놓고, 그러면 비교적 2번, 4번 중에서 모를 경우에 2번, 4번 중에서 찍어야 됐던 문제였습니다. 자, 12번으로 넘어가서, 자, 12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부르디의 문화자본의 유형은, 이 문제는 제가 출제를 정확하게 맞췄죠. 문제로 나온다. 그러면 부르디에가 주장하는 3가지 자본의 종류가 아닌 것. 답은 꼭 체화된 문화자본이 나올 것이다 라까지 찍어드렸는데 아마 꼭 맞추셨을 겁니다. 맞추셨어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대부분의 시중 교재에는 없는데 예전에 이제 체육 임용 시험에 보기로 나왔던 적이 있어서 왠지 나올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나왔네요. 그래서 정답은 체화된 문화자본이다. 이 내용은 오른쪽에 이 표 한번 보고 그냥 한번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13번으로 가서, 자, 13번 보기에서 투민이 제시한 스포츠 계층의 특성. 스포츠 계층의 특성은 이제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중에서 보편성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그래서 스포츠 계층이 갖는 특징이 5가지는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회성, 고래성, 보편성, 다양성, 영향성, 사고보다형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사고보다형.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스포츠는 인기 종목과 비인기 종목으로 구분된다. 요거는 이제 편제성, 보편성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기억 맞고요. 니은, 과거에 비해 운동선수들의 지위가 향상되고 있다. 과거에 비해서 현재 지위가 향상되었다. 이거는 어떤 거에 속할까요? 이 역사성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사성. 종합격 투기는 체급에 따라 대전료와 중개권료 등의 차등이 있다. 차등이 있고 급이 나눠지는 거, 요거는 보편성이죠. 기업과 디귿이 맞습니다. 정답은 2번. 계층에 따라 스포츠 참여의 빈도, 유형, 종목이 달라지며 이런 차이는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영향성이 되겠습니다. 영향성. 그래서 정답은 기업과 디귿 이렇게 체크. 요거 잘 공부하고 가셔야 됩니다. 14번 보기에 밑줄친 기업과 니은을 설명하는 집합행동 이론. 집합행동 이론은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가끔씩 출제가 됩니다.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 크게 집합행동 이론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염 이론, 두 번째 수렴 이론, 규범 생성 이론, 부가가치 이론. 자, 간단히 보시면 어떤 행동, 어떤 단체 행동, 집합 행동이 일어난다. 그럼 이 행동은 왜 일어났을까에 대해서 4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 옆에 사람이 하니까 전염되니까. 그래서 전염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라고 보는 겁니다. 다만 타인의 영향을 받아서 전염이 되듯이 비이성적인 행동을 한다는 건데, 자, 단점은, 어려운 점, 난점은 최초 행위자가 어떻게 했는지 설명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수렴 이론이 나오는데, 인간은 원래 그런 고유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나쁜 행동, 그런 집합 행동을 했으면 그 인간은 원래 그런 행동을 하려는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본성이 익명성이 보장이 될 때, 즉 여러 명이 모여 있을 때, 단체가 있을 때 그 발현된다는 거예요. 수렴 이론이 되겠습니다. 수렴 이론. 자, 규범 생성 이론과 부가가치 이론은 잘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규범 생성 이론은 특정 상황에서의 집합 행동, 이 행동 또한 일종의 규범이라고 보는 겁니다. 규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뭐 법이나 규칙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처럼 이것도 규범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지키고자 한다는 건데, 우리가 이제 법이 있으면 법을 지키는 사람도 있고 덜 지키는 사람, 뭐 여러 사람들이 있죠. 이런 것처럼 이런 규범이 생겼을 때 잘 따르는 사람도 있고 잘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꼭 이런 집합 행동은 겉으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조용한 군중에서도 일어난다는 게 이 규범 생성 이론입니다. 자, 부가가치 이론은 무엇이냐면 조금 결이 달라요. 이것은 이런 집합 행동 이론을 집합 행동을 이제 연구했을 때 어떤 조건이 되었을 때 일어나고 어떤 순서에 따라서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연구예요. 그래서 그 순서를 보니까 요 순서가 일어나더라. 예를 들면 구조 요인, 야구 경기로 따지면 A와 B팀이 결승전에서 만납니다. 그렇게 구조화돼 있죠. 근데 결승전 경기가 어떻게 너무 치열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구조적 긴장이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어떤 신념의 일반화, 우리가 한 팀이라고 하는, 우리 팀을 응원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박이나 강인한 신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응집되게 되고 좀 더 집단화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촉진 사례나 어떤 촉발 요인이 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어떤 싸움이 난다든지 경기 중에 어떤 다툼이 일어난다든지 해서 이 서포터즈들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때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막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뭐 서포터즈들 사이 간에 어떤 격투라든지 어떤 다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통제가 되기까지 이런 순서를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에서 보시겠습니다. 자, 어제 축구 봤어? 경기 도중에 관중 폭력이 발생했잖아. 그럼 관중 폭력, 집합 행동이 되겠습니다. 자, 나는 그 경기장에서 직접 봤는데 관중들의 야유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폭력이 일어났어. 관중이 있는데 야유 소리가 점점 이렇게 퍼지는 거죠. 점점 퍼지는 모습 뭐예요? 자, 전염 이론이 되겠습니다. 전염 이론. 야, 맞아. 그 경기 이전에 이미 관중의 인종차별 사건이 있었잖아. 뭔가 미리 조건이 있었다는 거죠. 만약 인종차별이 먼저 발생하지 않았다면 없었을 거야. 먼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게 부가가치 이론의 그 장점이에요. 장점이자 목적이에요. 이런 안 좋은 집합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그 요소가 보이면 차단하는 거. 그게 이제 부가가치 이론의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가가치 이론이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매기와 서든이 제시한 스포츠 노동 위주의 유형 문제. 이 문제는 출제가 되었습니다. 출제가 되었는데, 기존에는 이렇게 내용을 주고 답을 찾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답을 주고, 맞는 설명을 고르는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조금 심화되었다. 자, 스포츠 노동 위주가 뭐냐면, 스포츠 세계화의 결과 중 하나입니다. 스포츠로 이제 돈을 버는 시대가 되었죠. 스포츠로 돈을 벌면서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다른 나라로 가서 스포츠 선수 활동을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이 원인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 유형에 대해서. 자, 크게 5가지가 있더라. 첫 번째 유목민. 자, 개인이 처한 여러 상황에 따라서 이동을 하는데 종목의 특성 때문에 이주하는 경우도 유목민에 속하게 된다. 자, 정착민. 경제적 보상 외에 다른 요인에 의해 정착하는데 보다 나은 사회적 환경, 그러니까 자신이 정착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찾는 것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고요. 개척자, 근접적 보상 외에 다른 가치를 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주한 국가의 어떤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도 갈 수도 있고 어떤 그런 다른 가치에 의해서. 자, 귀향민형. 해외로 이주했다가 다시 귀향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해외 경험을 바탕으로 자국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 거. 자, 용병형. 경제적 보상이 최우선 가치입니다. 우리 지금 러시아 전쟁하고 있는데 전쟁할 때 용병들이 돈을 받아서 대신 싸워주고 하죠. 그런 경제적 보상이 목적일 경우. 그래서 더 나은 경제적 보상을 했을 때 이주가 가능하다. 팀을 옮길 수가 있다. 함께 보시면. 자, 개척자형. 스포츠 보급을 통해 금전적 보상을 추구하는 유형이 아니죠. 이것은 개척자들은 금전적 보상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정답이 1번이 정답입니다. 적절하지 않고. 정착민형, 영구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경 맞고요. 귀향민형, 해외에서의 스포츠 경험을 바탕으로 자국으로 복귀하는 것을 귀향민이라고 하죠. 유목민형, 개인의 취향대로 흥미로운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스포츠에 참여하는 유형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코클리 문제가 또 나왔네요. 코클리도 되게 유명한 교수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래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코클리가 제시한 스포츠 일탈에 관한 설명이다.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이 문제는 일단은 크게 이제 상대론적 접근이 뭐고 절대론적 접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 그리고 과소동조와 과잉동조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기억에 따르면 스포츠 일탈이 용인되는 범위는 사회적으로 타협하는 과정을 통해 구성된다. 절대론적 접근은 뭐냐면 딱 규칙이 정해지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죠. 절대적인 거. 누구에게나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상대론적 접근은 무엇이냐면 이 규칙이 정해졌어도 일단 정해질 때 어떤 타협해서 그 중간 지점에서 규칙이 정해지는 거고 이 규칙이 적용이 될 때도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이나 처한 어떤 그런 상태에 맞춰서 조금 변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상대론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타의적으로 타협하는 과정을 통해 구성이 된다는 것은 상대론적 접근에 가깝습니다. 절대론적 접근이 되려면 스포츠 일탈이 용인되는 범위는 법이나 규칙으로 규정된 것으로 누구나 당연히 지켜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절대론적 접근이 되겠습니다. 자, 과잉동조와 과소동조는 본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규범에 너무 동조하는 것, 이것을 이제 긍정적 일탈이라고 하고 과잉동조라고 합니다. 규범지향적이고 어떤 방향에서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규범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을 이제 과소동조라고 하고 부정적 일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금지약물 복용, 승부조작, 음주, 스포츠 폭력 이런 것들이 있더라. 자,
과훈련, 오버트레이닝, 부산톤 등은 거부감 없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이거는 무엇일까요? 과잉 동조가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스포츠 사회화를 이해하기 위한 사회학습 이론의 관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회화 이론은 매우 중요합니다. 거의 매년 나오니까 꼭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중에 사회학습 이론은 사회화 이론 중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가장 토대가 되는 내용이니까요. 요 내용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회화는 개인적 특징, 그리고 주변, 타인과 어떤 환경에 따라서 일어난다는 이론이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이때 사회화를 일으키는 세 가지 원인, 세 가지 요소가 있더라. 첫 번째는 강화, 상과 벌을 통해서 긍정적 행동 증가시키고 부정적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 이것이 강화다. 이것이 사회화를 일으키고, 코칭, 옆에서 알려주는 거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선생님이나 지도자의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기술이나 그런 태도, 문화 등을 배우는 것이 코칭이다. 마지막 관찰학습. 이번에는 이제 행위자가 보고 배우는 거죠. 행동이나 기술을 관찰하고 습득하여 내면화하는 것. 그리고 다음 시기에 행동으로 나타내는 방법. 이 세 가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문제로 보겠습니다. 사회학습 이론의 관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상과 벌을 통해 행동이 변화하게 되죠.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여 모방이 일어나는 관찰학습이 되겠습니다. 사회와 주관자의 가르침을 통해 행동이 변화되는 것. 이것도 맞고요. 개인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스스로 학습하고 변화한다. 이거는 사회학습이라기보다는 역할 이론에 좀 가깝습니다. 역할 이론에 좀 더 가까운 내용이었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스포츠 정치적 속성은 에티즌과 세이지의 스포츠 정치적 특성, 이거 자주 출제가 됩니다. 긴 대권 보상으로 외우기로 했어요. 그래서 5가지가 무엇인지,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특성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기 한번 보시면 에티즌과 세이지에 의하면 다양한 팀, 리그, 선수, 단체 및 행정기구는 각각의 특성에 따라 불평등하게 배분된 자원과 권한을 갖고 더 많은 권한을 갖기 위해 대립적인 갈등을 겪게 된다. 이 내용을 잘 몰라도 보기 내용만 잘 읽어보시면 뭔가 투쟁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정답은 권력 투쟁이 되겠습니다. 선수, 구단, 국가는 스포츠에서 불평등하게 배분된 권력을 획득하고자 노력하는 것. 이것이 권력 투쟁이 되겠습니다. 보수성은 뭐예요? 어떤 보수적인 성향, 규칙이나 관습을 바꾸기 어려운 게 스포츠의 특징이고, 긴장 관계는 이런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맥펄슨의 스포츠 미디어 이론은, 이번에는 이제 맥루안의 미디어 이론이 안 나오고 미디어 이론에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 2문제가 나왔네요. 이번에는 사회관계 이론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미디어를 소비를 할 때 이 미디어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비공식 사회관계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비공식적 사회관계는 중요 타자라고 하는데 중요한 타인이라는 뜻입니다. 부모나 친구나 선생님. 내가 뭐 축구를 보든 어떤 스포츠 미디어를 볼 때 이런 사람들의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스포츠를 많이 하고 이 사람들과 얼마나 상호작용을 하고 본인이 얼마나 스포츠를 많이 참여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 미디어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한번 보시면 대중매체를 통한 개인의 스포츠 소비 형태는 중요 타자와 가치와 소비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것만 봐도 사회관계 이론이 되겠죠. 스포츠 수용자 역할로의 사회화는 스포츠에 참여하는 가족한테 승인 정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 다 중요하니까요. 아까 위에서 2개 내용, 여기서 2개 내용 다 한번 읽어보시고 공부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20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스포츠 사회학 이론은, 자, 스포츠 사회학의 주요 이론은 매우 중요합니다. 별표. 자, 매년 출제가 되고요. 왜 중요하냐면 스포츠 사회학을 이제 연구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그런 어떤 개념입니다. 기본적인 어떤 안경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안경을 쓰고 그 시선으로 사회적 현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보시면 사회에는 일단 어떤 기본적인 구조가 되어 있고 그 각자의 역할에 맞는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구조 기능 이론이에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고, 자, 아니다. 사회에 어떤 그런 이익이나 권력이 특정 사람한테만 가 있기 때문에 이 사회는 계속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뒤집어 엎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갈등 이론적 관점이 있는 겁니다. 자, 비판 이론은 뭐냐면 너네는 너무 긍정적으로 사회를 본다. 사회는 그렇게 각자의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나눠져 있다. 그래서 어떤 상부 구조에 그런 이데올로기 같은 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명확하게 분명하게 규명하고 비판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너네는 너무 이익이나 권력 단순하게 돈만 이런 생산 구조라고 하죠. 돈만 본다. 너무 편협하다. 좀 더 다양하게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비판 이론이고요.
네 번째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위에랑 조금 달라요. 이것은 이제 조금 더 개인 위에는 이제 구조적인 거죠. 사회 같은 거를 분석을 한다면 이것은 이 사회는 이제 개인과 개인의 그런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통해 어떤 사회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본문 내용은 이 강의에서 한번 잘 들어보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특정 물건을 소비하는 것은 자신의 계급 위치를 상징화하는 것이다. 아, 나는 이 정도의 계급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원과 시간의 소비가 요구되는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은 계급 표식 행위이다. 똑같은 말이죠. 계급 위치를 상징화하는 것은 계급 표식입니다. 고가의 스포츠 용품, 골프, 회원권 등의 과시적 소비 양상이 나타난다. 요 과시적 소비 양상 이런 거 보면은, 자, 이거 본문 내용만 보면은 조금 비판 이론에 가깝습니다. 비판 이론에. 자, 여기서 이제 구조기능 이론은 아니고요. 상징적 상호작용으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갈등 이론과 비판 이론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상징, 표식 이런 행위들은 주로 비판 이론에서 다루는 용어입니다. 자, 갈등 이론이 되려면은 조금 더 이제 돈 이런 거 나와야 되고 생산 구조, 부의 불평등한 배분 이런 내용이 좀 더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비판 이론에 좀 더 가깝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게 답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답이 바뀔 것이라고는 예상을 했는데 정답이 이제 모두 정답으로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모두 정답으로 해서 살짝 이제 문제를 좀 잘못 냈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모두 사실 구조기능 이론이나 요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원래 답이 이거다 보니까 아마 답을 바꿀 때 좀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문제를 잘못 냈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모두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상으로 23년도 스포츠 사회학 기출문제 풀이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스포츠 사회학은 항상 이 정도로 안정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평이하게 출제가 된다.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이제 자주 나왔던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이제 60점 이상 맞으실 수 있고요. 이제 새로운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항상. 그러면 이것까지 너무 공부하시기보다는 이거 위주로 공부를 하고 요거는 이 시험 현장에서 잘 맞춰보는 걸로. 그리고 제가 이제 항상 시험 전에 나올 것 같은 새로운 문제들을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면은 다행이니까. 그래서 요 내용을 너무 공부하시기보다는 기출문제 위주로 충분히 공부하시면 사회학은 고득점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